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는 시리즈인데요. 전년도 모의고사 문항 7회 문항에 대한 답안 안내와 간략한 해설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촉박하실 테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회 모의고사 답안 안내 및 간략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인데요. 세계사 과목의 성격 관련한 부분이죠.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세계사 과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원이 6가지가 있죠. 대주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보시면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인도 지역, 유럽, 아메리카 지역이라고 그래서요. 해당 지역 내의 문화적 특성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권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김환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표현에서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인도 지역, 유럽, 아메리카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룬다라고도 써 있지만 지역의 관점 또는 지역사의 관점에서 다룬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건 김한준 교수님 표현이고요. 요게 지금 교육과정의 표현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과정의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조심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화권이라고 쓰시고요. 요런 지문으로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럼 지역이라는 말로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계사는 여러 지역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형성 과정을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권역을 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문화권이라고요. 서로 비교의 관점에서 탐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관점에서 탐구하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 2번 문항 보시면 수월한 문항이죠. 그죠? 자료 1의 유물은 높이 2.5m, 그 다음에 둘레 1.8m다. 타평 법전비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 서령 문자로 써 있고요. 서령 문자 282조의 법조문이 새겨져 있다라고 써 있죠. 함무라비 왕이 당시 태양신으로부터 법전을 받는 광경에 부각되어 있습니다라고 써 있네요. 요 부분은 아무래도 정통성 부분이겠죠. 그죠? 바로 아래 전문에서는 그는 바빌론의 보호신이었던 마르둑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마르두크라고 하셔도 됩니다. 상사 총론 42, 43쪽 물론 1권입니다. 1권 상사 총론 1권이요. 새로 쓴 상사 총론 1권 42, 43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의 보호신 마르두크가 인민을 다스리고 나라에 도움을 주도록 당부했으므로 나는 이 땅의 언어로 법과 정의를 세우고자 했다. 이렇게 법과 정의, 그 다음에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다. 이 단어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함무라비 법전에 관한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행위 설명이라는 관한 부분이죠. 그죠? 비교적 쉬운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행위자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행위자가 처한 상황이겠죠. 상황. 행위자가 처한 상황. 그 가운데 행위자의 선택이 있고요. 그 행위의 결과와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 설명이론이죠. 여기 보다시피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론의 절차입니다. 합리적 설명이론의 절차요. 행위자가 갖고 있었던 목적과 행위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죠. 행위자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행위자의 선택, 행위로 인한 결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행위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그러므로 루이 14세는 네덜란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철수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철수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결과. 그 다음 자료 2번에 들어간 부분이요. 일반 법칙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략적 설명에 속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설명항에다가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설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초기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일반 법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설명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설명항으로 좀 있겠죠. 사건이 피설명항이 있다라고 치면 이것만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일부분적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부분적 설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귿은 생략적 설명, 리을은 사건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 설명이라고 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8번은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특성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동맹국들도 기여했다라고 쓰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동맹국들은 외교상으로는 동맹국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분야에는 자율권이 없었어요. 외교권 분야와 군사요. 외교나 군사에 있어서 자율권이 없었습니다. 외교나 군사에 있어서의 자율권이 없었다고요. 특히 전쟁이 있을 때는 군사력을 제공해야 됐다라고도 쓰여 있죠.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도 쓰여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게 됐다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이것도 제가 그라쿠스 형제 개혁 야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91년, 89년 동맹국들이 단합해서 만들었던 나라가 이탈리아라는 나라였었죠. 이탈리아라는 나라요. 로마에 도전했다. 결과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을 개방했었습니다. 디귿에 대한 로마의 대응 조치를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었으라고 했는데요. 먼저 단기적인 것은 로마에 협조하는 동맹국부터 선별적으로 시민권을 수여했고요. 선별적 시민권 수여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자유민들이죠.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앞에 9번 행위 설명이라는 문제는 남색책 290, 291쪽, 또 294쪽, 295쪽 부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형사 문제는 사형사 강좌 49쪽, 50쪽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9번 문항을 보시죠. 역사교육 목적 논의와 관련한 부분이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의 핵심은 미국의 역사교육학자였던 마튼과 랩스틱이 역사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그죠? 그 입장을 스탠스라고 말로 표현했잖아요. 스탠스요. 이렇게 스탠스라고 했었습니다. 역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역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을 스탠스라는 용어로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하고도 흡사하다라고 했었죠. 역사교육의 목적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목적론이요. 두 가지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동분도전이라고 했었죠. 동일시, 분석, 도덕적 반응, 전시해서 동분도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동일시는 학생 스스로 하고 과거 사람들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획득을 강조한다라고 했었고요. 분석은 역사적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걸 핵심이다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많이 지지한다라고 그랬고요. 도덕적 반응의 입장은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것. 이렇게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역사에서 궁극적으로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훈이요. 전시적 입장은 과거의 정보에 대한 기억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그랬죠. 기억에. 실제로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곧 교양을 습득하는 것을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울 때 흔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가지가 바로 스탠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역사교육 목적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1의 주장이었습니다. 3.1운동, 3.1 운동에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전시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시적 입장이요. 그 이유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3.1운동을 비롯해서 근현대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시적 입장입니다. 곧 과거에 대한 정보의 기억에 주안점을 두고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교양으로 여기는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13년 이후에 결국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과목이요. 그렇죠? 한국사 과목이 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가 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필수로 하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집단 기억이 되겠죠. 집단 기억. 개인적 기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가지가 대립될 수도 있겠죠. 요걸 대항 기억, 카운터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항 기억이라는 뜻에서 카운터 메모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12번 부분인데요. 사용자 강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예. 180, 181쪽을 보시면 돼요. 181쪽이요. 노브고르트 연대기의 작가 루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타타르, 지옥의 사자였다. 매튜 페리스는 연대기에서 운명과 이름 높았던 발트의 해적들이 몽골 군대 공격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유럽 쪽에 남아있는 역사가들의 기록은 몽골인들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알 수 있죠. 이를 토대로 해서 유럽인들은 계속적으로 몽골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됐는데요. 먼저 45년 교황 이노켄티우스 4세가 플라노 디 카르핀입니다. 플라노 디 카르피니. 그냥 카르피니라고만 쓰셔도 돼요. 카르피니라고만. 구육 칸에게 파견됐고요. 이후에 교황은 리옹 공회를 소집했다라고 했죠. 주요 논의사항은 몽골 군대가 서진하는 것을 막고 가능하다면 몽골과 함께 이슬람을 협곡하자는 몽골과 이슬람 세력을 협공하자라는 이런 군사적 협력을 협상하고자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몽골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카르페니는 개종을 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려는 칸의 서신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49년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몽골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입니다. 카라코룸 지도로 보면 A에 해당한 지역입니다. A. 네. 그쵸? 파견한 앙드레드 모지도도 공물을 바치라는 칸의 서신만 갖고 돌아왔다. 그런데 몽골 궁정의 일부 인사들이 네스토리우스 교리를 수용했다는 롱주모의 보고에 고문된 루이 9세가 또 다른 사적 루브룩을 보냈다. 그러나 변함없이 몽골의 지배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명령서였다라는 것입니다. A. 카라코룸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지도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좌 180, 181쪽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다음 B형입니다. 역사가처럼 읽기는 중심 질문과 함께, 그러니까 요 중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료를 꿰뚫어 보는 질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역사적 사고의 방법으로 출처에 대한 질문하고 내러티브의 검토를 제시하고 있는데 요 출처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출처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라고요. 한 가지가 출처 확인, 또 한 가지가 맥락화입니다. 출처 확인은 누가 언제 왜 어떤 입장과 상황에서 그걸 만들었는가, 신뢰할 만한가 라는 부분이고요. 맥락화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위치시켜 이해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역사가처럼 읽기에서는 중심 질문 플러스 중심 질문, 역사적 사고의 방법으로 출처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중심 질문 플러스 출처 확인, 맥락화 플러스 내러티브의 검토라고 그랬습니다. 내러티브의 검토. 그 역사가처럼 읽기에 나타나는 특성이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가지. 중심 질문, 이걸 잘 만들어야 되고요. 출처 확인, 맥락화, 그 다음 내러티브의 검토,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료를 증거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곧 사료 탐구의 과정을 말하려고 하는 와인버그의 견해인데요. 거기서 와인버그는 교차 탐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 비의도적 증언을 발견해야 되고요. 셋째, 용어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료를 증거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요. 역사 수업 함께 더불어 궁리하고 성장하다라는 책 54쪽을 보시거나요. 역사교육의 이론 남색책이요. 72, 73쪽을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문 꼭 반복해서 열심히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루터의 종교개혁. 이 부분은 제가 비슷한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죠. 모든 평신도들은 기본적으로 성직자와 동등하다. 만인 사제주의라고 그랬고요. 만인 사제주의. 즉
기독교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누구에게도 얽매여 있지 않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누구에게도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아울러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죠. 원칙이요. 꾸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역을 결정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 독일의 제후들이 요 동료 가운데 하나죠. 가톨릭이나 루터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작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쵸? 이 종교적 선택권을 제후들에게 부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의 권력 강화에 기여한 것이죠. 곧 군주들의 권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곧 이에 따라서 개인에게 종교적 선택권이 돌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제후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의 권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예, 상세 강좌 251, 252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첫 번째가 기출되었던 지문이었죠. 유럽 평의회의 역사와 역사교육에 대한 권고안이고요. 두 번째가 보이텔스바의 합의의 합의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역사교실, 네, 책 86페이지요.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교사 모임에서 쓴 그 비아북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책이 있었죠. 역사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이라는 부분이요. 자, 여기를 보면 자료 1의 구항의 내용과 같이 여기입니다. 여기. 역사가들은 항상 가능한 객관성 확보를 목표로 할지라도 주관성을 띨 수밖에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 다원성을 말하는 거죠. 다원성.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것이 역사학과의 본질적 지향입니다. 우리 역사교육 학계에서도 역사교육을 많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또는 힘,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힘 또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든가 자기 나름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고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역사교육의 기준이 되었던 자료 2에서는 최소 합의 또는 최소 해법 이 원칙을 두고 민주시민 교육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 물어보시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예를 들면 민주시민의 자질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구현 이게 가장 상위의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상위의 목표 가운데서 지금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힘 또는 역사가들의 사고의 방식 이런 것들을 기르는 걸 강조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것에 가장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힘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가장 밑받침이 되는 건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고 이걸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힘이겠죠. 그렇죠?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 위계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 파시즘과 나치즘의 공통점 두 가지 공통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탈리아와 독일의 기성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써 있는데요. 너무 짧은 것이죠. 그렇죠? 곧 훨씬 무솔리니나 히틀러보다 좌익 세력을 더 혐오했다는 것이고요. 좌익 세력 혐오요. 그 다음에 좌익을 봉쇄한 후에는 파시스트나 나치를 권좌에서 쉽게 몰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좌익보다 파시스트나 나치를 훨씬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곧 기성 정당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좌익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의 논리였기 때문에 이 좌익들을 없애는 것이 무솔리니나 파시즘, 곧 나치즘, 파시즘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울러서 무솔리니가 취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요. 코포라티즘이라고 불렸던 조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코포라티즘이요. 코포라티즘. 예, 역사가 마조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독일의 히틀러가 내세웠던 것이
인종적 복지국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인종적 복지국가. 예, 코퍼레티즘의 개념 정의가 이렇게 써 있고요. 인종적 복지국가는 이 개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활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오늘 문제 가운데 지금 요 두 문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과 8번 문항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11번입니다. 요 부분이죠. 논쟁적 역사 수업 관련한 부분인데요. 논쟁적 역사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죠. 그죠? 다양한 관점을 체험하고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체험하고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요. 그렇죠? 요게 논쟁적 역사 수업의 목표인데요. 목표. 요것보다 상위에 있는 목표 또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이겠죠.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쓰라든가 하는 단서가 구체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10회 모의고사 문항을 풀어보시면서도 저한테 질문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건 통상 목적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이건 목표로 간주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 구별돼서 나오잖아요. 이걸 쓸 건가라는 걸 구별돼서 나온다라면 여기 나온 것처럼 논쟁적 역사 수업은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다양한 관점과 체험, 역사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말 없이 논쟁적 역사 수업은 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자질을 함양하고 라고 나오면 그냥 민주시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게 상위이고 이게 하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구별되기도 하는데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게 명확히 선이 지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자료 2번을 보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역사 인물을 교실안으로 소환의 행위를 판단하는 수업. 그쵸? 무의 재판 수업이 되겠죠, 이게. 곧 가상의 인물을 법정에 세우고 논박하거나 단죄하는 수업입니다. 당연히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걸 사고력 범주와 섞어서 쓰라고 그랬어요. 사고력의 하위 범주와 연관해서 쓰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력이죠. 역사적 판단력. 역사적 판단력이 배양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곧 가상의 역사 인물을 법정에 세우고 논박하거나 단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은 B형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7회 모의고사 정확히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